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 와,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감기 걸렸을 때 내는 병원비, 은행 대출 이자, 심지어 겨울철에 수도관 터지는 문제까지. 그렇죠. 이게 언뜻 보면 다 따로 노는 얘기 같은데 이걸 하나로 쫙 꿰어보니까요. 지금 우리 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거대한 지도가 그려지더라고요. 그 지도라는 비유가 아주 정확한데요. 자, 이 지도 한번 같이 제대로 읽어볼까요? 네, 오늘 자료들은 단순히 흩어진 뉴스가 아니라 우리 사회 시스템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아주 분명한 신호탄들이죠. 신호탄요? 한정된 돈과 자원을 과연 어디에 먼저 쓸 거냐, 이 우선순위가 재조정되고 있는 거고요. 또 그 과정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려고 새로운 규칙도 생겨나고 어떤 분야에선 기존의 강자와 새로운 도전자 사이에 아주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와. 오늘 이 변화의 소용돌이를 크게 4가지 흐름으로 나눠서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흐름은 역시 우리 건강과 직결된 얘기, 보건의료정책인데요. 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건강보험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네요. 감기 같은 가벼운 질환은 건보 혜택을 좀 줄이고 그 돈으로 암 같은 중증 질환 지원을 확 늘리겠다. 맞습니다. 이거 그냥 스쳐 지나갈 뉴스가 아닌 것 같아요. 당장 다음 달에 감기 걸리면 병원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사실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고민에서 나온 거거든요. 아, 지속 가능성. 고령화는 빨라지고 신약은 계속 비싸지니까요. 지금처럼 모든 걸 다 보장해 주다가는 정말 몇 년 안에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건데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어떤 질문이죠? 어디까지가 가벼운 병이고 어디부터가 심각한 병인가? 아, 정말 그러네요. 제 입장에서는 감기도 심하게 걸리면 일주일 내내 알아눕는데 이걸 그냥 가볍다고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특히 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감기, 장염으로 병원을 정말 자주 가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는 게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겠어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단순히 질병의 이름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환자의 상태나 경제적 여건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한정된 파일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건 효율성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가 누구를 먼저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철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는 질병으로 생각지도 않았던 게 건강보험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소식도 있어요. 바로 탈모 치료제인데요. 네. 대통령이 이걸 단순 미용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봐야 한다. 이러면서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고요. 잠깐만요. 이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그쵸. 제 주변만 해도 이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재정 부담은 또 어떻게 하고요? 바로 그 놀라움이 이 사안의 핵심입니다. 질병의 정의라는 게 의학적인 기준을 넘어서 사회적, 문화적 인식에 따라서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죠. 아, 물론 재정 문제, 다른 질환과의 형평성 문제, 넘어야 할 산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다는 것만으로도 탈모는 더 이상 숨겨야 할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된 거죠. 흥미로워요. 이런 보장성 논의와 함께 더 큰 그림도 그려지고 있군요. 2027년 지역의사제, 2029년 공공의대 도입. 네, 이건 소위 응급실 뺑뺑이나 지방에 의사가 없어서 진료 못 받는 문제, 이런 걸 해결하려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앞서 말한 건강보험 재분배가 돈의 문제였다면 이건 사람, 즉 의료 인력의 재분배 문제입니다. 아, 인력. 아무리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도 정작 치료해줄 의사가 없으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특히 소아과, 흉부외과 같은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직접 의사를 양성해서 필요한 지역과 분야에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하겠다, 이런 거죠. 물론 의료계 반발도 만만치 않아서 앞으로 꽤 오랜 시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겁니다. 결국 건강보험도 탈모 치료도 의사 인력 문제도 전부 돈과 자원의 재분배 문제로 귀결되네요. 네,
국가의 돈 씀씀이를 봤으니 이제 우리 지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은행과 연금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마침 대출 금리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네, 대출을 쓰고 계시거나 계획 중인 분들이라면 정말 솔깃할 만한 내용이죠. 은행이 대출 금리를 정할 때 예금 보험료나 지급준비금 이자 같은 사실상 은행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비용을요, 이자에 슬쩍 얹어서 소비자에게 떠넘겨 왔거든요. 네, 이걸 못하게 막는 법안이 논의 중이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건 당연히 은행이 내야 하는 비용 아닌가요? 그걸 왜 소비자가 내는 이자에 포함시켰던 거죠? 이건 정말 몰랐던 사실인데요. 그렇죠. 만약 이게 통과되면 실제로 대출 금리가 눈에 띄게 내려갈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가산금리가 줄어드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은행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 입장이요? 법적으로 비용 전가를 못하게 막으면 은행은 다른 곳에서 그만큼의 수익을 메워야 하겠죠.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뭘까요? 뭘까요? 바로 대출 심사의 문턱을 높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금리는 조금 낮아질지 몰라도 애초에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DSR 규제는 통과했는데 은행 자체 심사에서 거절되었습니다. 같은 문자를 받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은행이 리스크 관리를 더 깐깐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안을 두고 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 법이라는 시각하고 오히려 저신용자나 자영업자처럼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더 구석으로 모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팽팽하게 맞서는 겁니다. 참 어려운 문제네요. 한편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에도 아주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됩니다. 네. 수익률을 높이려고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기로 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단순히 주식을 더 사는 게 아니더군요. 맞습니다. 이번 결정의 진짜 핵심은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대놓고 선언을 했죠. 뭐라고요?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고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소위 후진적 기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경영에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엄청난 선언인데요. 국내 증시의 가장 큰 손인 국민연금이 사실상 행동주의 투자자가 되겠다고 나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럼 당신의 연금으로 당신이 쓰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사장을 바꿀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한국 재벌 지배구조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거대한 권력 이동의 시작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와...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게 바로 그거잖아요. 대주주 마음대로 회사를 운영하고 소액주주들은 무시하는 관행. 여기에 국민연금이 이제 그만 하고 제동을 걸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명확하게 던진 거죠. 그렇군요. 물론 실제 기업 경영에 얼마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그 방향성 자체는 굉장히 주목할 만합니다. 알겠습니다. 금융시장의 큰 변화를 살펴봤으니 이번에는 우리 일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정보로 넘어가 보죠. 네. 특히 겨울철에 이런 사고 겪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집에서 누수가 생기거나 보일러가 동파됐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아마 당황해서 일단 수리업체부터 부를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 아주 강력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경고요? 절대 먼저 수리하지 마라. 네.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마음대로 수리를 먼저 해버리면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통지 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로 보험금이 깎이거나 최악의 경우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아니 왜요? 어차피 고쳐야 할 건데 빨리 고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이건 좀 부당하게 느껴지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요. 손해의 원인과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미 수리가 다 끝나버리면 그걸 확인할 방법이 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 수도관 동파 사고가 났는데 이게 집주인의 관리 소일 때문인지 아니면 세입자의 과실 때문인지에 따라 보험 처리 책임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렇겠네요. 수리 전에 사진이나 영상이라도 꼼꼼히 찍어두는 게 최소한의 안전장치고요. 가장 좋은 건 사고가 나면 당황하지 말고 일단 멈춰서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부터 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팁이네요. 선수리 후 통보가 아니라 선통보 후 처리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왕 보험 얘기가 나왔으니 어떤 보험사가 소비자와의 분쟁이 적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은 잘해주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마침 관련 데이터가 있군요. 네,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계약 10만 건당 분쟁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따져보니까요. 흥국화재와 롯데손해보험이 가장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분쟁이 생겼을 때 소비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는 비율, 즉 합의율을 보면 결과가 또 흥미롭습니다. 오, 합의율이요. 이건 처음 들어보는 지표인데 굉장히 중요해 보이네요. 그렇죠. 분쟁이 아예 없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일단 생겼을 때 얼마나 잘 해결해 주는지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어디가 가장 높고 어디가 가장 낮았나요? 합의율이 가장 높은 곳은 삼성화재로 100건의 분쟁 중에 약 31건은 합의로 해결됐습니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현대해상이었는데 합의율이 23.2%에 그쳤어요. 네. 이건 단순히 숫자를 넘어서 각 보험사가 가진 보이지 않는 문제 해결 문화나 소비자 대응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보험료가 조금 저렴하다고 덜컥 가입하기보다는 이런 데이터를 참고해서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말 내 편이 되어줄 회사를 고르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네,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변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이슈들인데요. 네. 기술 발전이 새로운 갈등을 낳는 대표적인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약 배송을 넘어서 아예 의약품 도매업까지 하려는 걸 막는 법안,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이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멈춰섰다는 소식입니다. 이 문제는요, 누가 미래 의료 생태계에 주도권을 줄 것인가를 둘러싼 거대한 싸움입니다. 주도권 싸움. 닥터나우 같은 플랫폼 기업은 환자의 편의성을 내세우죠. 앱 하나로 진료 예약부터 약 배송까지 다 드니까 얼마나 편하냐는 거고요. 그렇죠. 하지만 시민단체나 약사 사회에서는 이걸 의료 민영화의 신호탄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의료 민영화라니 굉장히 강한 표현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우려하는 건가요? 거대 플랫폼 기업이 진료 중개는 물론 약 유통까지 독점하게 되면 결국 수익성이 높은 비급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거나 제휴 병원이나 약국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시장을 장악할 거라는 우려죠. 즉 환자의 편이라는 가치 뒤에 의료라는 공공재가 거대 자본에 종속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편의성을 택할 것인가, 공공성을 지킬 것인가, 이 논쟁의 결과가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의료 서비스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도 조금은 따뜻한 소식도 있네요. OECD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해 생명보험업계가 매년 33억 원을 투입해서 자살 예방에 나섰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면서 동시에 아주 영리한 리스크 관리 전략이기도 합니다. 아, 그런가요? 당연히 자살률이 높아지면 생명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지니까요. 하지만 그 동기가 무엇이든 농촌에 농약 보관함을 보급하거나 한강 다리에 SOS 생명의 전화를 운영하는 등의 활동은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기업이 자신의 비즈니스 본질과 연결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접 나서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정말 영화 같은 혹은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네. 하나는 30년 만에 나타난 침모가 갯벌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알고 보니 무려 32개의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는 사건이고요. 네. 다른 하나는 로봇 청소기 때문에 남편의 8년간의 불륜이 발각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이제는 로봇 청소기 먼지통까지 확인하고 외출해야 하는 시대가 온 건가요? 글쎄요, 기술 발전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이 두 사건에서 정말 흥미로운 공통점은요. 우리가 무심코 남기는 디지털 흔적과 금융 기록이 어떻게 한 사람의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 증거. 32개의 보험가입 기록은 그 자체로 비정상이라는 강력한 신호가 돼서 수사의 방향을 틀게 만들었고요. 로봇 청소기라는 아주 평범한 가전제품은 아무도 몰랐던 비밀을 8년 동안 묵묵히 기록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네요. 현대사회에서 완벽한 비밀은 점점 더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듯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자료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본다면 국가라는 큰 집의 대대적인 수리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 좋은 비유입니다. 기둥, 그러니까 중증 질환이나 필수 의료가 썩어서 무너지기 전에 벽에 페인트 칠하는, 즉 경증 질환에 쓰는 비용을 아껴서 기둥부터 보강하자는 거고요. 네. 동시에 집주인, 은행이나 플랫폼 기업이 세입자, 즉 소비자에게 부당한 규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계약서를 쓰고 있는 과정처럼 보입니다. 아주 훌륭한 요약입니다. 낡은 시스템이 재설계되고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지며 기술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비밀을 드러내는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의 건강 기록, 금융 정보,
심지어 집안에 로봇 청소기가 돌아다닌 경로까지 모든 것이 데이터로 기록되는 시대입니다. 당신은 이 방대한 데이터의 문지기로 누구를 가장 신뢰하시겠습니까? 정부인가요? 이 편리함을 제공하는 기업인가요? 아니면 오롯이 자기 자신인가요? 그리고 그 문지기는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